네, 총선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표들 이 본격적인 이 격전지 순회 일정에 나섰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어제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1대1 TV 토론에 응할 것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토론도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자평해왔잖아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것 같은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다. 한동훈 위원장 토론 요청을 저는 거부한 거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토론을 둘러싼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이재명 대표와 토론하자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자고 하죠. 예. 그거는 뭐 처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왜 그러냐면 이번 총선을 보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끼어들 공간을 마련하지 않을 거고 그거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희석시키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이선으로 물러나게 네. 하고 본인이 전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맞서야 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예. 그러니까 서로 그 양쪽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저 토론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고 지금 계속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위원장, 토론에서 거짓말하면 뭐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토론 피하는 거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총선 구도를 전환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권 심판의 구도를 차기 지도자 경쟁 구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전환하기 위한 그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 도발에 그 반응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여기에서 거짓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뭐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저런 도발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총선에서 정권 심판 구도가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거의 뭐 100%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천안을 찾은 데에서 오늘 충북 청주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청 민심을 얻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 중원 싸움에서 여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잘 아시다시피 영남이나 호남은요. 일단 뭐 그 각 당의 일종의 독점 내지는 과점 체제가 뭐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뭐 공천하면 당선 뭐 이런 그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예상이 안 되는 데가 충청이거든요. 충청과 수도권이에요. 네네. 수도권은 제3의 후보가 뭐 예를 들어서 몇천 표라도 가져가면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충청도 같은 경우는 뭐 양당 경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당이 그 당선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천안을 방문했는데 천안 지역구가 3개입니다. 네. 3개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다 차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걸 탈환하겠다는 거고 청주 마찬가지로 4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방문한 천안과 그 청주가 전부 다 국민의힘한테는 절대 열세 지역입니다. 대전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에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보고 첫 번째, 두 번째 방문지를 충청도로 선택을 한 거죠. 네, 지난 총선에서 열세 지역이 이번 총선에서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에 탈당한 김용주 의원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식 입당했습니다. 현재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 점쳐지고 있는데 비판도 논란도 있었지만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40만 노동자가 어떻게든 지지를 선언했고 중도층을 이끌어온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도 또
좀 플러스 요인을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중진이고 이런 분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데 과거의 역사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어떤 큰 의미라든가 이런 거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런 파장을 줬다고 그래서 아침에 저도 취재를 좀 해봤죠. 그래서 한노총 쪽에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원래 화학 섬유 쪽하고 택시노련 쪽은 그 국민의힘 쪽 인사들하고 가깝고 지금 한노총의 구조가 한 65대 35나 60대 40 정도로 네네. 그 민주당 지지와 그 국민의힘 지지로 좀 이렇게 좀 갈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김용동 지금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면 김성태 전 대표라든가 예. 뭐 이미자 의원 이런 쪽에 요청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오히려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한노총인데 다른 산별노조 쪽이고 예. 예, 그 민주당 쪽이 좀 가까운 쪽의 산별노조 쪽에 제가 좀 물어본 건데 예. 이건 또 그런 반응이니까 아. 이게 딱 그런 것이다라고 보기는 볼 수 있는지는 제가 잘 판단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명 위원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아까 뭐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네. 민주당 쪽에는 이제 뭐 김영주 의원도 와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권층도 와 있고 그렇죠. 국힘이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상당히 중도축으로 넓어졌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추세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 덧셈의 정치냐 뺄셈의 정치냐 이런 거를 이제 정치 후기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예. 사실은 1996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뭐 김문수, 이재호 뭐 이런 사람들을 대거 영입해서 당시 그 집권당이었던 신한국당, 예. 신한국당의 외연을 확장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이념적 스펙트럼 뿐만 아니고 예. 그동안의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여겨지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모아서 지금 총선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럼 외연 확장은 상당한 도움이 되죠. 물론 여기에 아마 활용점정이 되려면 국민의힘 내 비주류 네네. 뭐 이런 쪽까지 다 이렇게 힘을 모았다면 활용점정이 되겠지만 예. 적어도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그 외연을 넓히는 데까지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지지율 견인 내지는 중도층의 관심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 첫 순서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곽상원 후보의 종로를 찾았습니다. 첫 지역 유세로 종로를 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공천 자극이 굉장히 심하고 여론의 추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근데 이 여론의 추세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네네. 지금 지지층이 흔들리고 이반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지지층이 선거장에 안 나오고 중도층 중에서도 우호적 중도층이 선거 투표장에 네. 안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를 다독이는 게 일단은 시급한 과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그 종로가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분이 지금 그러니까요. 후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친문이나 이 비명계의 사실 뿌리가 친노의 기반을 두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다독이려는 모습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당내 공천 논란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 공천하지 않았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죠. 이 대표와 한 비대위원장 상대방 공천 상황 두고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 뒤에 서서 자기한테 맞춰할 사람만 꽂아놓는 거? 아니 그건 새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구정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혁신입니까?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그리고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네, 들으셨지만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구정물 공천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여당 공천, 썩은 물 공천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표가 좀처럼 그전에는 막 이렇게 나서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야기를 비판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뭐 막바지로 다가서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나서는 건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공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의 도발을 이재명 대표가 피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금 국민의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호소하는 지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고인물 공천이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이제 썩은 물 공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문제는 이제 저런 양당 대표들의 그 국민들에 대한 호소 포인트 그걸 보고 결국 국민들이 아 누구 말이 더 맞다 그러면 이제 뭐 51대 49 뭐 60대 40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거는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도 아 내 생각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하고 더 가깝다 또는 이재명 대표 생각하고 더 가깝다 아마 그런 결심 아래 투표장에 나가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아마 저런 장면은 한 달 이상 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을 다 똑같게 비판해 주셨는데 이제 이걸 한번 시청자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시죠. 예. 민주당 공천 내용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보좌했던 권향엽이란 전 비서관이요. 전남지역의 전략 공천을 두고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역인 서동영 의원은 재심을 요청했어요. 이 상황 뭐 좀 상황과 설명과 함께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왜 여기서 여성으로서 전략 공천을 받았는지 요거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향엽 후보는요, 사실은 그 당직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당직자 출신이고 굉장히 그 당에서는 굉장히 주요 보직을 많이 맡은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은 신인도 아니고 사회에서 어떤 여성 단체라든가 여성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죠. 기존의 정치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치인에 가까운 사람은 경선을 붙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게 여성 우선 지역으로 만약에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네. 어떤 사회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인물을 모셔오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서동용 지금 의원이 반발하는 거는 상당히 좀 약간 그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좀 얻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권양엽 그 후보를 여기에 단독으로 이렇게 공천을 하려면 네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 그 이유를 한 번 더 당에서 설명해 줄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서도 이 서동영 후보가 이겨서 예. 경선에서 이겼죠. 그러니까요. 아마 그럼 이걸 어떻게-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선에 못 붙이는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도 경선에 붙이면 서동용 의원이 이길 또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이제 권양엽 후보를 그 지역의 여성 단수 공천을 했는데 네네. 여성 전략지구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없습니다. 어허. 없는데 만들었어요. 어허. 갑자기 만든 거예요. 갑자기 만들어서 그 지역에 저 여성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네. 문제는 그게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설명이 되면 납득이 되죠. 네네. 아 그래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을 공천했구나 하는 건데 뭘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바로 지금 얘기한 이제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여사의 그 부속실에 부실장을 했다는 걸 대입시켜 보면 그런 일반 얘기가 국민들이 이제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천했구나. 그러니까 사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공천 내용에 이어서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도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예. 4년 전 비례대표 공관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 비례 순번을 투표 없이 전략 공관위가 심사로 결정하는 거. 밀실 방식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 지적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저거 뜻하지 않게 굉장히 바른 지적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해봤으니까. 예, 과거에. 예. 왜냐하면 사실은 비례 명부는 네. 민주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게 법이에요. 그럼 민주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서 어떤 선거를 거치든 어떤 그 대의적인 대표가 될 수 있는 방식을 만들든 해가지고 그걸 거쳐서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특정인들이 막 찍어서라든가 뭐 권한을 행사해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건 민주적 절차에 의한 명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 취지에도 위반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예. 우상호 의원께서 아주 당연하고 예. 오랜만에 뭐 목소리를 내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략 공관위에서 다 임의대로 한다는 건 우상하고 해봤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생각은 이런 거죠. 전략공관위에서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이 공천 과정을 보면 네. 네. 그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뜻을 관철시킨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관위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순번을 정한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다. 아마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말은 그 내부에 뭐 무슨
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거기서 예. 투표를 통해서 순번을 정한다든가 해야지 비례대표 순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15번은 당선되고 16번은 낙선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번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이렇게 네. 결정을 할 수 있는 순번 이거는 밀실공천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당 잔류 결정으로 이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친문행시 홍영표 의원 탈당 여부가 지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홍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조언을 구한 사실도 공개를 했어요. 본인이 공개한 거죠. 그런데 그렇죠.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홍영표 의원은 지난주에 그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세력과 뭐 힘을 합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결국 탈당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탈당의 시점이 아마 대략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탈당을 예고해 놓은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네. 일종의 결심을 전하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기에 그렇다고 응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뭐 공감하며 안타깝다는 심정 뭐 이런 거니까 저건 그냥 원론 얘기거든요. 예.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반응을 받아서 본인의 그 어떤 결심을 결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의미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보고 절차를 거치고 나서 본인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의 당 잔류 배경을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측에 따르면 뭐 임 전 실장이 그저 저적까지만 해도 민주당 탈당을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를 두고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네. 물밑 협상이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당 측의 해석은 네. 총선 이후의 행보를 좀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 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물밑 협상이나 뭐 차기 당권을 보고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네. 지난번에 당에다 재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 재고 요청을 할 때 이미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이미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이 나온 상황에서 탈당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거에서 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변한 상황에서 다시 또 그것을 번복했다? 예. 그러면은 임종석 실장이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지금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최고 요청을 했는데 응답도 없고 예.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가버렸잖아요.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생각 속에서 감정이 굉장히 앞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 그 대표의 광주 출마까지 연기 요청을 하고 예. 이낙연 대표는 이 정도 예, 지금 상황이면 내가 연기하는 게 맞겠다. 이건 뭡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걸 상정했기 때문에 자기 출마 선언까지 그러니까요. 미루는 걸 요청한 걸 받아들인 예.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광주로 가서 뭐 만난 사람들이 광주에서 이낙연 바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그 중에는 내가 당에서 함께 투쟁하자고 했던 사람들, 윤영찬이나 송갑석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발목을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취재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이거 여쭤볼게요. 글쎄 임종석 그 비중도 있고 또 중심점 역할도 할 때는 임종석 실장이 저 상황에서 왜 막판에 바꿨을까? 이거를 어떻게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낙연 대표를 2일에 만나고 보니까 3일에는 광주를 갔더군요. 임종석 전 실장이. 그래서 강기정 광주시장, 송갑석 의원 뭐 등등 친문 인사들을 만났다고 해요. 예. 아마 광주의 민심을 점검하러 갔겠죠. 네네. 본인이 광주에 출마했을 경우 과연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걸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 뭐 광주에 출마해봤자 뭐 떨어진다면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영찬 의원 당 잔류를 설득했던 때와 같은 기조로 본인도 당에 남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총선이 끝난 후에 뭐 8월 전당대회 때 뭐 이제 대표 경선 뭐 이런 거는요. 네.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총선이 끝나면 지금보다 친명계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 들어갈 공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가요, 이재명 대표를 예방합니다. 이 선거 연대를 논의할 거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과 연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국 신당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뒤에 누군가 전략을 좀 짜서 조언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어떤 의미입니까? 들어요. 그 뜻은? 이런 거죠. 예. 지금 위성정당이 연합 위성정당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그 중에 반은 다른 당에다가 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연대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받아준다면 통합 들어가겠다, 통합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의사까지 지금 표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지층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뒤에서 예. 뭔가를 얘기한다면 예. 조국 신당에 표를 주는 게 오히려 민주당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는 거다. 예. 그 위성정당에 주면은 이걸 쪼개먹는 다른 당하고 쪼개먹는 게 되니 예. 차라리 조국 신당에 줘도 민주당에 투표하는 거랑 같은 효과니까 거기다 해서 차라리 우리 의석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자라는 전략적 투표를 독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글쎄요, 조국의 강을 건너기로 했는데 지금 다시 연합을 한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분은 이런 거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실질적인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조국 혁신당이다.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지금 시사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